안녕하십니까. 부수 214자의 2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중요했던 것은요, 부수가 한자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가장 기본적인 한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한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부수를 게을리합니다. 소위 말하면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부수의 의미와 생각이 또 뜻이 고스란히 다른 자에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인식하셨다면 부수 공부를 철저히 해야 또 다른 수많은 글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부수는요,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이고요, 또 한글로 말하면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한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자를 갖는 의미가, 즉 그 한자가 갖는 의미와 뜻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림으로 한번 111번째 부수를 시작해 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웬 화살 하나를 보고 있을 겁니다. 화살은 화살인데요, 전쟁에 쓰이는 화살이죠. 전쟁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장 은밀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화살 중간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가장 빠르게 전달되었을 테니까요. 그 글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111번째 부수는 화살시입니다. 이 화살시는요,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화살 촉이 이렇게 있다면요, 이렇게 매달리고 요 끝에 이렇게 깃털이 있고요, 여기에 소위 말하면 편지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죠. 끈이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것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에 어떠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끈을 묶었든, 즉 그것이 편지가 됐든 글이 됐든 아니면 신호를 얘기하는 끈이 됐든 그것을 묶었던 것을 본딴 글자죠. 이것이 화살이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게 화살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것은 어떤 모양을 본딴다고 그랬어요? 이건 주사리, 화살에다가 끈을 달아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활궁입니다. 이거는 화살이 아니고 화살을 날려보내는 활을 나타낸 거죠. 이런 어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 글자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만 보면은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화살시에다가 제기 그릇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로 쓰이느냐? 화살 순식간에 없어지죠. 쏘면은요, 아주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없어지죠. 이 제기 그릇은 말 그대로 그릇 중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언뜻 콩두라고도 배웠을 겁니다. 콩이 작다는 얘기죠. 그 모양과 똑같이 일치하는 모양. 그래서 화살도 순식간에 없어지죠. 이 제기 그릇도 작죠. 그것이 짧다, 순식간에 없어진다 해서 짧을 단,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제기 그릇이나 화살은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워낙 작기도 해서 짧을 단, 또 남의 짧은 것은 단점이다 해서 단점 단이라고도 나타내죠. 자, 그 다음은 112번째 그림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12번째 그림은요, 웬 언덕, 바위 틈에 돌멩이 하나가 있는 모양이죠. 중요한 것은요, 바위 틈에 있는 돌멩이입니다. 그림에서처럼요, 어떤 바위나 낭떠러지 밑에 있는 바위 덩어리, 이것이 어떻게 돌석으로 바뀌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2번째 부수는 돌석입니다. 이 돌석자는요, 즉 위에 요것은 낭떠러지 또는 어떤 바위고요, 그 밑에 이것은 돌멩이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바위 밑에 돌을 본뜸으로써 둘을 합쳐놓음으로써 돌석이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돌과 관계가 있겠죠. 자, 이런 글자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런 글자는요, 여러분이 돌석에다가 작을 소 또는 적을 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당연히 적은 겁니다. 돌 중에서 잘게 썰어져서 점점 돌의 덩어리가 적어져서 양이 작은 것, 그것은 모래다 해서 이것이 모래사자죠.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순식간에 부수도 외우고 부수가 또 다른 자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있고 쉽게 외울 수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 자를 그림으로 보죠. 113번째 부수는요, 보일시라고도 하고 제단시 또 귀신시라고도 하는 자인데, 여러분은 지금 무덤 앞에 차려져 있는 제단의 모양을 충분히 보고 계실 겁니다. 잘 보십시오. 원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이나 귀신이죠. 그 귀신은 마음속을 본다 해서 볼시라고도 하고요. 또 제단을 나타낸다 해서 귀신시라고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3번째 볼시라고 하는 자, 이것이 변으로 쓰일 땐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이것은 보일시라고 하는 건데, 보이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제단 앞에 이렇게 어떤 무덤이나 제단 위에 차려져 있는 고기들의 모양을 본따서 보일시, 귀신시, 귀신은 마음을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한번 응용한 자를 보면요, 이런 자가 있다고 칩시다. 원래 이 자는요, 제단을 나타내는 이것과 그 옆에 어떤 번개치고 막 움직이는 이러한 모양을 본다는 겁니다. 이런 것. 즉, 어떤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번개불이 이렇게 막 친다면 그것처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갈라지고 막 이러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번개 치듯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은 즉 귀신이다 해서 이게 귀신신자죠. 그런 자입니다. 한자는요, 이처럼 응용자 속에도 그 본래의 의미가 고스란히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자를 그림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림 속에 웬 발자국을 하나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발가락이 왜 4개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짐승 발자국이니까 굳이 그 발가락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 발자국 U자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14번째 부수는요, 짐승 발자국 U자입니다. 짐승 발자국을 나타냈다고 해서 짐승 발자국 U자인데요. 이 글자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이 합쳐지면서 모양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 들어간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치면 밑에 지금 여기가 짐승 발자국이고요. 이거는 왠지 새가 좀 이렇게 날아간다는 모양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왠지 이렇게 새가 좀 날아가고 그 밑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 날짐승, 즉 날아다니는 짐승을 나타내는 날짐승 금자입니다. 우리가 금수만두 못하다 할 때 날짐승, 즉 날아다니는 짐승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새금자라는 거예요. 새, 날아다니는 새. 금수는 날아다니는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을 나타내는 거죠. 날짐승수, 날짐승금, 그 다음에 짐승수,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그러니까 금수만도 못하다는 건 날아다니는 새나 기어다니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만도 못하다면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야, 그럴 때 쓰는 자입니다. 그 다음 자는 115번째로 벼화자입니다. 이 벼화자는 당연히 곡식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겠죠. 이 글자는요, 위는 이건 벼이삭이고요. 그 위에는 이것은 나무목처럼 생겼기 때문에 잎사귀와 줄기와 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나무목 자체가 어떤 줄기에 잎사귀와 뿌리니까요. 그 위에 이삭이 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자입니까? 벼화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곡식과 관계가 많겠죠?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이 글자를 당연히 벼화에다가 불화로 나누어 놓을 줄을 알 겁니다. 원래 이것은 가을추라는 글자는 원래는 벼이삭에 붙어서 찌륵찌륵 우는 메뚜기나 여치를 본딴 글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는 계절은 가을이란 글자인데 이것을 어원적으로 해석할 땐 그렇고요. 이제 연상기억부호부는 벼가 불타듯이 누렇게 익은 계절이 가을이다 해서 가을추라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가을추는요, 벼화에 붙은 찌륵찌륵 가을 벌레를 본딴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많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벼이삭이 불타듯 누렇게 익은 계절,
그 계절이 가을이다. 곡식이 또는 뭐 과일이 빨갛게 불타듯이 익는 계절은 가을이다 해서 가을추라고 연상기억법으로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를 어떤 글자냐면요. 구멍혈자인데 이 구멍혈자는 참 독특하게 생긴 글자입니다. 잘 보시면요. 116번째 구멍혈자는요. 어떤 지붕을 나타내는 움집에다 8팔처럼 나뉘어 있죠. 이것은 원래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러한 어떤 집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다가 이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됐고 이것이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동굴의 어떤 모양을 본딴 거기 때문에 동굴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구멍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구멍에다가 장인공을 넣고 만들공자를 넣어놨어요. 즉 이것은 구멍이고 이건 만들공 장인공입니다. 합쳐서 빌공자인데 비어있다라는 뜻의 빌공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만들어 놓은 작대기나 어떤 그릇을 가지고 구멍을 쑤셔봐도 그곳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공자입니다. 공간, 공백 이럴 때 쓰는 자지요. 그 다음 117번째 부수는요. 설립인데 이건 너무나도 쉬운 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땅에 서 있는 모양을 본따서 이것이 점점 이렇게 되고 이것이 쇼자처럼 생겼죠. 그러다가 이것이 위에 사람 머리, 양, 몸, 다리 땅 이렇게 해서 설립인죠.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 글자가 들어가면 서 있는 모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타내겠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자가 있다고 칩시다.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게 자리비자입니다. 참 독특하죠? 사람이 서 있는 곳이 그 사람의 자리다. 지위다 해서 자리위, 지위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118번째 부수는 말 그대로 대나무죽입니다. 우리가 부수 공부하면서 죽 쓰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을 죽 쓰면 안 돼요.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118번째 대나무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대죽이라고도 하고 대나무죽이라고도 하죠. 이 글자는요. 원래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잎사귀가 이렇게 납니다. 대나무가 있으면 잎사귀 원래 대잎씨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대잎씨 대나무 잎사귀가 그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서 이렇게도 쓰인다는 거죠. 이것이 대나무 죽입니다. 지금 보면 대나무 잎사귀랑 관계가 있죠. 이게 들어가면 당연히 대나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글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으로 한번 만나보죠. 그 다음은 쌀미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 벼이삭을 만나고 있죠. 그 벼이삭이 중요한 건요. 벼이삭 나달을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점처럼 나달이 점점점점 연결이 되어 있죠.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번째 쌀미자입니다. 이 쌀미자는요, 당연히 곡식이랑 관계가 돼 있겠죠. 이건 8팔이라고도 하고, 또 밑에 걸 10이라고도 하고, 또 그걸 8팔이라고도 해서 어떤 이야기를, 말하기를 사람이 어떤 곡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이 88번 간다 해서 쌀미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엄격히 따지면 이 글자는 어떤 나무 위에 나달이 맺혀 있는 겁니다. 그것의 모양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쌀미에 어떤 그것을 본땄단 얘기죠. 그럼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어때요? 곡식이랑 관계가 있겠죠?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쌀미에다가 나눌 분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쌀을 찧어서 나누어 놓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밀가루가 되죠. 가루가 돼서 가루 분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분말 이럴 때 쓰는 가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틀림없이 그렇게 연계선상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그 점을 놓치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20번째 부수는요. 실사자입니다. 120번째 부수가 실사자인데 이 실사자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도 쓰고요. 실사는 어떠한 거냐면 감아놓은 실타래의 모양이에요. 감아놓은 실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옛날에 실타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보셨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양쪽 손에다가 딱 걸고요. 또는 발에다 걸고 실타래에다 이렇게 감으면 되는 그런 실타래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다가 이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실사입니다. 이거랑 있으면 직물과 관계가 돼 있어요. 어떤 천이나 직물, 짠, 천 이런 거랑 관계가 돼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실과 모방의 합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실을 모방, 즉 방석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짠다고 그러죠. 그래서 짤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실을 한 가닥 두 가닥을 계속 연결해서 천을 만들잖아요. 그 천을 짜는 거예요. 배틀에다 올려놓고 이게 그래서 짤방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방직 기술 할 때 쓰는 자가 되겠죠. 그 다음 121번째 부수를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만나보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림이 왠지 여러분들 못 본 그림일 겁니다. 어디 뭐 박물관에서 언뜻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상하지요? 원래 그 글자는요, 그 그림은요, 똥장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똥장군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분뇨통이에요. 분뇨통. 그 분뇨통의 모양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왜 장군부라 또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옛날 그 그릇을 똥장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군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121번째 부수 장군부를 한번 보죠.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면 옛날에 똥장군이 이렇게 있으면 그 똥통을, 즉 여기에다가 똥을 덮고 여기에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덮게 만들어 있고 이걸 바지개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서 사람이 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유통에 이렇게 뚜껑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이렇게 분유통이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형태인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똥장군의 그릇을 고스란히 본딴 겁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독이, 한마디로 도자기처럼 어떤 그릇이나 또는 그런 것에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자가 무슨 자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금방 그릇이나 또는 똥장군의 모양이고요. 그 옆에 이게 무슨 자인지 알면 돼요. 이게 무슨 자냐면 터놓다, 뭐 옆에 터놓을 쾌자입니다. 쾌. 즉 뭔 얘기냐? 한마디로 말해서 막혀있는 걸 뚫어놨단 얘기예요. 여러분, 똥장군이 막혀있던 곳이 터져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똥장군이에요. 분뇨통이 아니죠. 그건 분뇨가 질질 흘리니까요. 그것이 뭡니까? 이지러졌다 해서 이지러질 결 또는 무엇에 의해서 뭐 좀 허물이 됐다 해서 뭐 빠질 결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지러질 결자예요. 즉 똥장군의 옆에 터놓았다. 즉 요 그릇이 여기가 터졌다 이 말이에요. 터놓았다 이 말이에요. 터졌으니까 이것이 이지러진 거죠. 이지러질 결이에요. 즉 어떤 독이 그릇이 찌그러져서 이그러졌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122번째로 그물망자라는 글자를 한번 알아보죠. 이 그물망자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꼭 그물처럼 생겼죠. 어떤 그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옛날 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좀 약하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도 바뀌죠. 이게 그물망자예요. 이것이 다시 위로 놓일 땐 이렇게도 만들어집니다. 즉 요거는 다 똑같은 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이 그물이다처럼 생겼다 해서 그물망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자가 들어가면 그물과 관계가 돼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야,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물망 밑에 망할망. 즉 그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물과 없을 망. 즉
망할망이란 자인데 그 물이 망해졌어요. 즉 찢어졌어요. 고기가 하나도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을망, 없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없을망자가 됩니다. 한자는요 이렇게 연관성이 있게 결합이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다음 123번째 글자는요, 여러분이 언뜻 봐도 꼭 무엇이 뿔이 달려있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123번째 글자는 양양자인데요. 이 글자가 여러분이 참 보기에도 쉽게 이렇게 생긴 자입니다. 원래 이렇게. 즉 여기가 양의 얼굴이라면 이게 양뿔이죠. 양뿔이고 여기는 얼굴이고 입이고 수염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시 이렇게 수염을 달고 수염을 여기 뭐 입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양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의 두 뿔이고요. 이것은 뭐 양털이라고 봐도 좋고 얼굴 꼬리라고 봐도 좋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겠죠. 이 글자는 양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자가 들어간 것이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임금군이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양양이죠. 임금이 양떼처럼 생긴 백성을 거느리겠죠. 그래서 이걸 그러한 무리다 해서 무리군자예요. 즉 임금은 양떼 같은 백성을 순한 그러한 무리들을 다스리다 해서 양떼를 표현한 어떤 무리, 그래서 무리군이라는 글자로 쓰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림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림은 새가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새 날개를 보십시오. 새 날개에서 그것이 날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의미의 깃털을 나타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날빛자는 따로 나오고요. 이 글자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보기에도 깃털의 모양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거죠. 이 깃우 날개우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4번째 부수 깃우 깃털우라는 깃우자,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요, 한마디로 양쪽 새에 깃이 이렇게 있으면, 물론 여기에 새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가정하에 새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도 참 멋지군요. 요 날개 요겁니다. 요거 이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기두로 양쪽 날개예요. 이게 기두인데 새가 날개를 양쪽으로 펴고 날아가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대부분 깃털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무슨 자라고 외웠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다가올까요? 잘 보십시오. 어린 새는 흰 깃을 하얀 창공으로 날기 위해서 연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다, 익히다, 익힐 습자입니다. 주자가 이 습자를 주를 내기를 조삭비라, 새가 자주 날개짓을 한다고 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깃털우 흰백, 깃이 하얀 창공으로 날기 위해서 나는 연습을 익히다 해서 익힐 습, 연습할 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익힐 습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은 웬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일 겁니다. 언뜻 여러분은 속으로 그럴 겁니다. 어쩜 선생님 미래 모습이 저렇게 똑같이 그려놨을까? 예, 125번째 부수 늙을노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늙을노는 이렇게 완연한 글자는 이렇지만 위에다 어무로 놓일 때는 이렇게도 놓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 글자는요, 언뜻 봐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이게 흙이죠. 흙바닥에 지팡이를 짚고 의지한테 구부러진 노인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원래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즉 어떤 노인이 지팡이 하나를 짚고 구부정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늙었다 해서 늙을로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늙은이와 관계가 있거나 어떠한 사람의 연륜과 관계가 돼 있겠죠.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뭐 요게 좋겠죠? 노인을 자식이
업고 있다. 즉 이런 것은 효도스럽다 해서 효도효라고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6번째 부수는요. 수염이라고도 하고 마리을이라고도 하는 자인데 잘 보시면 아주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글자입니다. 자, 지금 일단 이 글자를 알기 전에 여러분이 제 얼굴을 잘 봐주십시오. 제 얼굴 중에요. 코 밑에 수염이 있고 입이 있고 그 밑에 양옆에 턱수염이 있죠.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어준다 해서 마리을리 수염이자예요. 야, 보면은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의 수염을 본땄다고도 하고요. 중요한 건 어떤 땅 속에 있는 뿌리들이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막 세 가지가 이어져 있는 모양에서 이을리라고도 해요. 마리을리. 즉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수염처럼 얼굴에서처럼 무엇이 연결됐다,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딱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사람의 얼굴 중에 수염밖에 없어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잇느냐? 말을 이어줄 때 쓰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식의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것은 쓰이는 글자는 요 정도 한두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마리을리 옆에 마디촌이죠. 즉 어떠한 것을 촌수를 따지면서 수염이 연결된 것처럼 무엇을 수염이 있는 사람이 촌수에 맞게 어떤 일을 잘 견딘다는 거예요. 법도에 맞는 일을 잘 견딘다 해서 견딜 레자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좋다 할 때. 즉 수염을 기른 사람은 그래도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죠. 법도에 맞는 어떠한 준칙을 수염이 기른 사람이 그것을 잘 참고 그 일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견딜래, 참을래라고 외우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으로 만나보죠. 쟁기뢰자라고 하는 자인데요. 쟁기 모양이 여러분이 보고 있죠. 거기 보면요. 보삽이라고 그래서 밑에 땅을 갈아엎는 어떤 삽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과 위의 것을 합쳐서 쟁기뢰라고 하는 자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번째 쟁기뢰자를 보죠. 이런 글자인데요. 이것은 요것은 삽을 얘기도 하고 거꾸로 놓고 보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보삽이 있고요. 보삽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어떤 미는 것도 있고 양옆에 잡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세우면 즉 무슨 얘기냐? 어떤 쇠조각을 박아가지고서 나무로 만든 쟁기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쟁기뢰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들어가면 쟁기가 하는 일, 즉 밭 갈고 농사 짓고 이런 일과 관계가 있겠죠. 이 글자가 들어간 거 하나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무슨 자입니까? 예, 쟁기뢰에다가 옆에다가 우물정자처럼 바르게 무엇을 하죠. 즉 쟁기가 우물정자처럼 어떠한 일을 제대로 갈아놓는다 해서 이게 밭갈경자예요. 꼭 밭만 가느냐? 그건 아니죠. 논도 갈죠. 경작을 하는 거니까요. 즉 무슨 얘기냐면 쟁기 같은 것이 우물정자처럼 바르게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그 논을 제대로 갈아놓는다 해서 밭갈경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 글자는 귀자인데요. 이 귀자는 귀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128번째 부수는 귀이자고요. 귀를 나타내는 거죠. 귀위인데 이것은 귀가 이렇게 있다면 귓구멍에 어떤 이런 모양을 본딴 거예요. 한마디로 귀가 점점 어떻게 바뀝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겠죠. 언뜻 생각하기에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귀로. 그래서 이걸 귀이라고 그러고요. 귀가 하는 일에 대부분 이 글자가 들어가겠죠. 이런 문에다가 귀를 대면 어떻게 해요? 남의 이야기를 엿듣는다 해서 들을 문자가 되겠죠. 한자는 충분히 이게 문문이라는 걸 알고 귀라는 걸 알았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아하 이건 듣는다 해서 들을 문이겠구나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거 부수가 뭐냐? 문이죠? 문은 절대 부수가 아닙니다. 음가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 부수가 아니고요. 뜻을 가져오는 게 부수입니다.
음가를 가져오는 건 부수를 대부분 아니고요. 뜻이 감당하는 부분이 대부분 부수기 때문에 이것은 부수가 귀라고 아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되신 겁니다. 그 다음 129번째 분율자를 알아보죠. 이 분율자는요. 이런 자인데요. 여러분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손이라고 배웠고요. 요거는 붓대고 요게 붓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붓털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다시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 붓털은 이렇게 세워놓고 반듯하게 붓대를 붙여놓자 해서 이것을 분율 또는 마침내율이라고도 하는 글자가 되겠죠. 이게 들어가면 당연히 붓이랑 관계가 돼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나무 중 밑에 분율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무슨 자입니까? 당연히 붓과 대나무, 옛날 대나무는 붓대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붓필이라고 하는 거죠. 붓필. 지필묵 할 때 쓰는 필이랑 관계가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언뜻 보기에도 쉬운 그 고기육자입니다. 130번째 부수는 고기육인데 이 고기육이 달월과 같이 많이 쓰입니다. 달월과 같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육달월이라고 해서 달월처럼 많이 쓰이는데 이것의 원래 모양은 어떤 고기를 이렇게 고깃덩어리가 있어 고기를 딱 쪼개놓으면 여기 심줄이 있잖아요. 그 심줄을 이렇게 편지어 놓은 것을 본따서 고기육자입니다. 즉 이 글자가 들어가면 아하 이건 틀림없이 고기랑 관계가 되어 있겠구나 라고 외우면 여러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옆으로 놓일 땐 전부 다 왼쪽이나 위아래에다 놓일 땐 다 이렇게 달월 즉 육달월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자가 있다고 봅시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고기 중에 우리 몸 중에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은 간이다 해서 간간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방패간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이건 고기육이죠. 고기육변 달월이니까. 즉 우리 육신 중에서 방패 역할을 하는 건 간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죠? 여러분들 간이 나쁘면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부수를 통해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질 땐 그것에 연관된 뜻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감사합니다.